석탄 약 119년, 석유 약 45년, 천연가스 약 62년.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가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은 무엇일까요?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는 미래의 청정 에너지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에너지 학계의 권위자인 토니 세바 교수. 그는 모든 새로운 에너지는 태양과 바람에 의해 제공되며 기존의 화석 연료들은 점차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동력원, 에너지 신산업 시장의 현주소와 그 미래를 조망해 봅니다. 서울시 개포동에 위치한 태양광 사업 1호 학교. 텅 빈 다른 학교 옥상과 달리 이곳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가득합니다. 학교 옥상을 대여해 만든 친환경 발전소죠. 저희 사업 방식은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100% 햇빛세척 발전소 예산으로 설치하여 청전 전력을 생산, 판매하여 학교와 수익을 공유하는 친환경 사업입니다. 이렇게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약 20년간 운영되면서 학교 측에 사용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정책의 일환인 학교 태양광 사업. 이곳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33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됩니다. 이로써 연간 온실가스를 54톤 감축할 수 있죠. 또 이 햇빛 발전소를 활용,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에너지 산업 입문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시간에 배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와 운영을 연계하여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능사 취득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활동은 학생들의 환경인식 고취로 이어집니다. 또 유휴 공간을 활용해 생산된 전기는 전력 시장에 판매되고 학교는 옥상 태양광 참여로 임대 수익을 얻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에너지 자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 신산업 프로젝트. 정부는 앞으로 학교 태양광 발전소를 전국에 확대, 2,000여 개의 학교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에너지 활용 방식이 수명을 다하고 있는 시점,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른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신산업이란 지구온난화로 촉발된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입니다.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뜻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부상했죠. 지난해 인도는 60년 만에 폭염에 시민 4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섭씨 50도, 최고 수준의 더위에 가뭄과 식수 부족까지 겹쳤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상 고온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북극해 얼음 표면적은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38년 만에 가장 작은 크기로 줄었습니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올해 영국 면적보다 더 넓은 크기의 얼음이 사라졌죠. 2015년 12월 12일 파리 기후협정 채택. 이날은 세계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196개국이 만장일치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거죠. 새롭게 펼쳐질 신기후 체제 시대에 외신들은 인류의 화석 시대가
이날로 점진적 종언을 고했다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신기후 체제의 출범은 앞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 의정서보다 한 단계 더 도약했음을 알 수 있죠. 교토 의정서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선진 38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1990년 대비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는 파리 기후협정과 어떤 차이점을 가질까요? 바로 대상 국가입니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기존에 비해 모든 당사국에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점입니다. 또 감축 대상 범위도 훨씬 넓어졌죠.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지켜야 하는 규율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 위주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를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 산업에서 국내 온실가스 87%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신기후 체제로 변화하려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5년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국의 목표치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수치죠. 우리나라 발전 방법의 40%를 차지한 원자력 역시 에너지 신산업으로의 변화를 꾀해야 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렴하지만 위험성이 내재된 에너지. 시설의 노후화 역시 불안 요소 중 하나죠. 장기적으로 탈원전을 목표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네, 그것이 화석연료와 경쟁이 되질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 전압 전력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는 기기들, 설비들 이걸 생각하면은 화력과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지구의 온난화,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가야 된다는 문제죠. 참 재밌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신재생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없어 투자하겠어요. 그분들은 그 석유로 가지고 지난 100년 살아왔다면 앞으로 100년은 다른 기술로 갈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거대한 에너지 기업들도 결국 있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로 트랜지션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약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사실 석유를 뭐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최고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기술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선언을 한 신기후 체제 이후 에너지 정책의 트렌드는 친환경과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화석연료 없이도 에너지 공급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제조업 중심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했던 독일. 하지만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15년엔 전체 전력 소비량의 32.6%를 친환경 에너지로 충당했고 포르투갈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 국토에 4일 동안 전력을 공급하는 기념비적인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두 나라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의 가능성을 엿본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총 5,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1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구축,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은 유럽 같은 데는 이제 대서양의 풍력도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애리조나의 사막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태양광을 하면은 미국 내 전기차를 다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럽은 이제 사하라 사막 그쪽에 이제 거대한 태양광 단지를 달아가지고 지브롤터 해협 통해서 이쪽에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파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슈퍼그리드라는 걸 만들고 있죠. 네. 우선적으로 이 국내 현황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이미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에너지 신산업에서 10대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 한전이 이제 7대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 그리고 ESS, 그리고 이제 지능형 이제 계량 인프라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전에서는 지금 이제 작년에 저희들 16년도에 약 한 3조 1천억을 투자를 했고요. 금년에도 약 한 3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차와 경유차는 2030년 사라질 것이다. 세계적인 미래 에너지 석학 토니 세바 교수는 전기차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화석 연료를 줄이는 것은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의 중요 요소.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는 것은 에너지 신산업의 중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많은 곳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죠. 최근 문을 연 도심 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를 이용하는 윤성재 씨는 요즘 이곳을 자주 방문합니다. 총 21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구비돼 있어 충전이 편리하고 충전을 하는 동안 다른 활동을 즐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전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생활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충전소. 과연 어떤 공간일까요? 최소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 성재 씨는 그동안 쇼핑을 즐기고 맛있는 식사를 하며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는 개인 이동 계획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죠. 급속 충전기 10기, 완속 충전기 11기를 설치해 골라 사용할 수 있고, 일반 내연 기관차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면에 파란색 칠을 해 구별했습니다. 또 이곳에선 한시적으로 무료 충전도 가능하다네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속은 이제 빨리 충전할 수 있는 대신에 그 충전량이 실제적으로 한 80% 정도밖에는 충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완속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한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풀 충전, 그러니까 완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전 과정도 간단합니다. 충전기를 차에 꽂고 회원 번호만 누르면 충전이 시작되죠. 충전소 문제로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다녀야 하는 이용객들에게는 담비 같은 장소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곳을 직접 이용해본 윤성재 씨의 입장은 어떨까요? 전기차 충전소를 사용한 후 만족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충전을 보통 하는 시설이 많이 없어서 일단 불편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충전 시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충전하는 동안에 이 안에서는 뭐 쇼핑을 할 수도 있고 KTX나 뭐 이런 시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활 밀착형 충전소는 한국전력, 코레인, 대형 마트 등이 협력해 전국 주요 생활 공간에 집중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6월 관련 법률을 개정, 신규 시설에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충전소를 확충,
연말까지 2,000여 개로 시설을 늘릴 예정인데요. 이렇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신기후 체제 협약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전기차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다 온 세계가 다 느끼고 있고,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전기차를 또 구매하시고 싶어하는 의욕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충전소는 반드시 좀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전이 주도적으로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이렇게 화석 연료의 절감을 위한 노력이 있는가 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을 찾았는데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전력회사의 인재 개발원. 전력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뜨거운 열기의 강의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은 아주 특별한 건물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신기한 마술이 펼쳐지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학생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자 아주 신기한 일이 펼쳐집니다. 건물의 자동 소등 시스템. 이곳은 국내 최초 에너지 최적 관리형 스마트 타운입니다. 네, 스마트타운은 9개 건물로 구성된 우리 한전인재개발원의 에너지, 즉 전기 및 열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소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해서 최적화된 에너지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그리고 스마트 스위치 등 스마트 기기를 ICT와 융합시킨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효율성 및 편의성 그리고 안정성을 향상시킨 에너지 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개 건물의 모든 전력망은 정보통신 기술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스마트 그리드가 적용된 거죠. 스마트 그리드란 똑똑한 전력망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실제 사용량보다 10% 정도 많이 생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데이터로 전기량을 예측해 꼭 필요한 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탄력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 타운의 운영 시스템을 알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갑니다. 건물 천장에 부착된 온도 센서가 일정 거리마다 온도를 감지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온도와 다를 경우 신호를 보내 난방 기구의 전원을 조절합니다. 각종 차단기와 전력량계가 설치된 분전방, 흔히 두꺼비집이라 부르는 설비죠. 여기에도 스마트한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각 구역마다 사용한 전력이 개별적으로 계량돼 기록되죠. 이 정보는 근거리 무선 통신망을 통해 운영센터로 보내집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 전력이 사용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제어하는 것은 통합운영센터입니다. 이곳에선 건물의 모든 에너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죠. 이를 통해 하루 전기 사용량과 요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태양광과 소형 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은 에너지 저장소, 즉 ESS 시스템에 저장되었다 전력 사용이 피크에 달했을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타운의 적용 기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차와 충전 시스템을 적용, 학생들이 오면 에너지 교육 때 활용합니다.
스마트 타운의 성공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면 추후 스마트 시티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력, 냉난방 등의 에너지 통합 관리로 스마트 타운은 어떤 효과를 거뒀을까요? 네, 저희 그 스마트타운을 이제 구축하고 지금 운영함으로써 전기 및 열에너지 관리를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지금 제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력 피크를 약 10% 그리고 사용량은 15% 정도를 절감하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CO2도 약 한 15% 정도 발생되는 것을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말 그대로 차세대 산업 동력입니다. 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애플과 구글의 경쟁 구도. 애플은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애플 에너지를 설립했고, 구글은 최근 신재생 에너지에 15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 일본의 이동통신 회사인 소프트뱅크도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판매 사업에 나섰고, 테슬라는 미국 최대 태양광 발전 업체인 솔라시티를 인수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에너지 기업인 이들까지 에너지 신산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유비쿼터스라든가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융합하다 보니까 에너지 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산업이 이제 창출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IT 기업들이 볼 때는 그 전력 산업 하에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적용하면은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많다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술을 선점하고 표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기업의 흥망성쇠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너지 신산업은 엄청난 블루오션입니다. 환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성장 동력 창출 등 그 부가가치가 뛰어나죠. 이에 유수의 기업들도 이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 국내에서도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대전에 위치한 전력연구원이 바로 그 주인공.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죠. 그중 하나가 사물 인터넷 연구를 지원하는 전력 IoT 오픈랩입니다. 변압기와 스위치 등 각종 전력 설비 및 실험 공간을 마련해 누구나 손쉽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했죠. 전력 IoT 오픈랩에서는 이제 IoT 센서가 개발됐을 때 성능을 검증하고 저희 표준 플랫폼에 연동을 해서 잘 운전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IoT 센서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술을 접목해서 신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센서와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한 사물 인터넷은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선 데이터를 수집, 전달하고 분석하는 기술 융합이 필수적으로 뒤따르죠.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각기 다른 분야의 세 기업이 뭉쳐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개발한 사물 인터넷 센서. 스마트 타운이나 시티 등 전력 사물 인터넷 플랫폼의 적용, 이상 신호, 과열, 진동, 초음파 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설비뿐만 아니라 센서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용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 경험치를 계속 이제 키워가면서 최적화하고 있는 중인데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는
통신이 안 되는 이상 현상에 대해서 검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뭐 알람 정보, 어떤 이상 신호에 대한 어떤 상태 정보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검출을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크게 뭐 기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문 부서에서는 어떤 인프라에 대한 통신 인프라에 대한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배전 운영하는 실무자들은 이제 이상 신호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경보를 받아서 현장에 이제 가서 정밀 점검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기업은 실제 전력 설비에 최적화된 센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 표준 기반의 전력 IoT 표준 설비를 갖추고 있어 대학, 산업계에서 개발한 제품을 국제 규격에 맞춰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를 구축하며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물 인터넷 기술. 이를 통해 미래형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사물 인터넷 센서의 활용은 무궁무진합니다. 배전 설비의 감시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 모니터링에도 사용됩니다. 센서에 환경 감지 기능을 추가하면 온도나 미세먼지 등 그날의 대기 정도를 알 수 있죠. 자, 또 다른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만나러 가볼까요? 먼 바다를 건너 서제주 변환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변환소가 아닙니다. 차세대 전력 개통 기술인 고압 직류 송전 기술 HVDC가 작용된 곳이죠. 육지의 전기를 끌어와 섬 전역에 공급하는 이곳. 그렇다면 왜 이런 시설이 필요한 걸까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후에 정산하는 가격은 육지와 제주로 구분돼 가지고 정산이 되는데, 육지는 원자력, 석탄 등 발전 연료가 싼 발전기가 기자 발전기로 운전되어 가지고 발전 단가가 낮고요.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는 지형과 산업의 특성상 연료 도입에 제한이 많아서 저장이 용이하고 보관 시 안정성이 가장 높은 중유, 경유 등 발전 연료가 비싼 유리 발전기가 운전되어 가지고 발전 단가가 높습니다.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독립된 전력을 사용했습니다. 화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결합해 전력을 자급자족했죠. 하지만 이는 비용도 비싸고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 육지의 교류 전기를 반도체를 이용해 직류로 변환. 2개의 HVDC를 통해 제주도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송전할 수 있게 됐죠. 그렇다면 어떻게 육지의 전기를 가져오는 걸까요? 바로 해저 케이블을 이용합니다. 진도에서 서제주 변환소까지의 거리만 해도 무려 113km. 로봇으로 해저 지형에 맞게 땅속 깊이 케이블을 매설, 안전하게 250kV의 전압을 전송합니다. 바다를 건너온 직류 전기는 서제주 변환소에서 다시 교류로 변환돼 섬 곳곳에 공급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 일상에서 쓰이는 전기는 교류, 이동 시에는 직류로 전기를 변환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거리 송전 시 전력 손실이 적은 직류 방식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최소 3가닥의 전선을 필요로 하는 교류와 달리 직류는 한 가닥으로도 전기를 보낼 수 있어 경제적이죠. 하지만 바닷속 매설된 케이블이 손상된다면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저 케이블은 레이더 시스템을 이용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해상에서 배가 주워보려면 케이블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어선인지 확인을 하죠. 지금 경계구역 안에 선박이 나타난 걸로 접근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소형 낚시어선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제주도. 그렇다면 HVDC 도입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2016년 기준으로 HVDC를 통해 육지 전력을 제주로 송전하여 절감한 구입 전력비가 약 975억입니다. 전기요금은 적정 원가, 적정 투자 보수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구입 전력비 절감을 통해서 전기요금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송전 기술의 꽃이라 불리며 많은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압 직류 송전 기술 HVDC.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기점으로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육지에서 섬 지역의 전력 공급뿐 아니라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의 전력 전송 등 에너지 신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에너지원, ICT 기술과 융합된 전력망은 에너지 시장의 변혁을 몰고 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 에너지 프로슈머가 등장할 것이라 예견합니다.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 판매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존의 에너지 시장을 뒤엎는 패러다임, 그리고 그 출발선에 서 있는 한국. 긴 호흡으로 변화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이 시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이겠죠. 우리 전기를 공급하는. 근데 한국전력은 지금까지의 역할은 큰 발전소 만들고 뭐 송전 철탑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다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죠. 잘 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앞으로 시대에서는 그 역할을 탈피해서 신재생을 받아들이고 송전탑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전기를 실어 나르고 소비자의 전기의 사용량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잘 조화를 시켜서 적절한 용량의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죠.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에 대비해 정부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42조 원을 투입,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발전 등을 의무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투자로 이뤄질 미래의 그림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 서남부 모슬포항에서 배로 약 20여 분. 그곳에서 가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97가구가 옹기종기 모여서 하는 작은 섬. 이맘때면 섬을 푸르게 물들인 청보리 밭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관광 명소죠. 그리고 이 이국적인 섬이 새롭게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 국내 최초의 에너지 자립섬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자립섬은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를 자급자족하는 섬을 뜻합니다. 그 최초의 도전이 이곳 가파도에서 이루어졌죠. 93년도에 이제 그 디젤 발전기 150kg짜리 석대를 설치를 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거를 이제 한전에서 인수해서 한전에서 이제 전력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스마트 그리드 보늘단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전이 없는 도서이고 그다음에 가장 양질의 전기를 보내는 그런 곳입니다. 2012년 개최된 세계 자연보전총회를 계기로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을 구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가파도. 섬 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모든 전기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변환해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섬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린 에너지원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섬 중앙에 위치한 마이크로 그리드 운영센터.
섬 내의 모든 전력을 통합 관리하는 곳입니다. 가장 먼저 전력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마이크로 그리드란 스마트 그리드의 일종으로 친환경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해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사업 이전까지 가파도는 디젤 발전에 의존해 전력을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마이크로 그리드가 도입된 후 약 5년 만에 섬 내 전력 상당수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됐죠.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가파도의 누적 에너지 자립 비율은 42%. 풍력과 태양광을 합친 발전 용량은 하루 674kW로 가파도 하루 평균 전력 수요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지만 아직도 디젤 발전이 발전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새로운 발전 자원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 신재생이라는 게 줄 때는 한없이 주죠. 바람이라든지 뭐 햇빛이라든지 줄 때는 한없이 주지만 뭐 장마철에 비가 오고 바람이 안 불 때는 어쩔 수 없이 디젤 발전기를 또 돌려야 되고, 그다음에 바람이 또 너무 세도 풍력 발전기를 못 돌리기 때문에 그 풍력 발전기가 못 돌아가는 때는 어쩔 수 없이 디젤 발전기를 돌려야 되죠. 비상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그 디젤 발전기의 비율을 얼만큼 줄이느냐가 관건이죠.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기후 변화. 그래서 도입한 것이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친환경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배터리죠.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뭐 우리나라 뭐 육지는 개통망이 연결돼 있어서 거기 발전된 이제 전력을 어느 부분이라도 이제 보낼 수도 있고, 또 유럽처럼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이제 그 여러 나라들끼리 전부 개통망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사용하는 양이 일정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ESS에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ESS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면 되시죠. 친환경 에너지 도입 후 주민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리의 이장인 진명환 씨의 집. 예전엔 엄두도 못 냈던 가전제품들을 활용하는 재미에 요즘 신바람이 나신답니다. 김치냉장고, 냉장고, 또 여기에 뭐 에어컨, 뭐 여기에도 에어컨. 뭐 저쪽에 오면 이제 여기는 그 어촌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해녀입니다. 그래서 해녀가 잡아온 이제 해초류나 뭐 어류들을 보관하는 이제 냉동실이 저쪽에 있고. 냉동실, 또 냉장고. 저기 냉동실이에요. 과거에는 전기료 걱정 때문에 냉장고를 쓰지 못하는 집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며 섬 내 사정은 180도 바뀌었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 저희들이 여기는 우리가 태양광을 안 하고 그냥 그 일반 전기로 쓸 때는 전기료가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선이 나왔었거든요, 여름에. 근데 지금 태양광이 설치한 후로 뭐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이제 우리 집사람도 지금 해녀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기료가 무서워가지고 뭐 수산물을 냉동을 한다든가 냉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이제 가전제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생활도 좀 편하게 좀 누리고 있고, 또 가계 소득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루 150톤의 물을 생산하는 해수 담수화 시설도 친환경 에너지로 운영됩니다.
가파도는 물이 넉넉지 않은 섬. 물을 생산하기 위해 24시간 가동을 하다 보니 마을에서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 전력이 우선 공급되다 보니 주민들은 잦은 정전에 시달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섬에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장치가 설치되며 이곳도 아무 걱정 없이 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 수단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골목 어귀에 놓인 전기차가 주민들의 발을 대신합니다. 네, 넣어주십시오. 예전처럼 연료를 구입하기 위해 섬 밖을 나설 일도 없어졌죠. 예, 아주 좋습니다. 우리 가파도에는 뭐냐면 모든 그 생필품이라든가 기름 같은 걸 모습해 가지고 배로 싣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이제는 바로 여기서 전기를 충전하기 때문에 기름을 같은 거를 운반 안 해도 편한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탄소 없는 섬으로 지금 물론 가정으로는 굉장히 가계의 보탬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마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지금 예전에 카운프레 아일랜드 하기 전에는 관광객이 약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한 15만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공기 좋다. 그리고 카운프레 아일랜드 하면서 부수적으로 여기 정화조도 없애고 또 그리고 전봇대도 지중화 시켜가지고 정말로 깨끗한 섬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어떤 마을에서도 그런 인프라 시설을 어떻게 다른 섬같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섬을 보존하면서 우리 주민들도 지역 경제가 지금 많이 1차 산업이 많이 왜소하기 때문에 3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한 가파도의 성공적인 에너지 자립.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63개의 도서 발전 지역도 마이크로 그리드가 도입 활용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혁명이 만들 놀라운 미래. 세계 시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모든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생각에는 우선 투자의 일관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전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 생각은 요소 기술은 우리가 상당 수준 앞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융합해서 만들어낸 큰 프레임은 우리가 아직 미흡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우리가 꿰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잡이 창출이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성이 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똘똘한 몇 개의 아이템만 나오면 대한민국은 이제 또 앞으로 30년을 버텨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며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급성장 중인 에너지 신산업. 이를 성장 동력화하기 위한 기회와 가능성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펼쳐질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